안녕하십니까. 제 나이는 62, 사람들은 저를 박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작게 건설사를 하나 일궈 평생을 일만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45, 유능한 필라테스 강사였죠. 늦은 나이에 얻은 제 최고의 자부심이자 어쩌면 트로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아내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요즘 아내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확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거액의 돈을 자꾸 타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성공을 돕는다는 생각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내주었죠. 그것이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 저는 서재에서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스튜디오에서 밤샘 작업을 해야 한다며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제 아내 유지아 씨의 보호자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운전하던 남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남자요? 운전이라고요? 스튜디오에 있다던 사람이 왜 웬 남자와 채, 그것도 이 늦은 밤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의식이 없는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소지품이 담긴 가방과 이것을 건넸습니다. 바로 아내의 채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였습니다. 저는 형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작은 메모리칩만 손에 꽉 쥐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제 노트북에 그 메모리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 직전의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교태가 섞인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놈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회장님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호텔에서 노니까 더 짜릿하지 않아요, 사모님? 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그에 화답했습니다. 아, 오빠, 진짜 우리 남편이랑 비교도 안 돼. 그 뒤로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마 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낯뜨거운 짐승들의 소리가 제 아내의 그 차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병원 복도에 얼마나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트북은 배터리가 다 되었는지 화면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 손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귓게는 그 짐승들의 소리가, 아내의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 돈, 제가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그 돈이 그런 더러운 짓거리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럴 만도 했겠지요. 초점 없는 눈으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병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은 아직도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제 자부심이었던 아내, 제 트로피였던 그 젊은 아내,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더럽고 천박한 거짓말 덩어리였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그냥 차가운, 아주 차가운 분노가 제 명치 끝에 묵직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천천히 아내의 1인실 병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울 줄 알았습니다. 혹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첫 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제 등 뒤 병실 문 쪽을 애타게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민준 씨는 어디 있어요? 민준. 그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그 어린 제비놈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인 제 앞에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 상간남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남아있던 아주 작은 그 연민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아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준, 운전하던 그 남자 이름인가?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
그제야 공포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당신 어떻게 경찰이 말해주더군.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망쳤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준 씨도 다쳤을 거야. 그래서 못 오는 걸 거야. 아내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더듬거리며 옆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민준이라는 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메신저를 확인하더군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차단당했어. 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갔어, 유지아 씨. 아니야, 아니야. 그 스튜디오 확장 자금, 내가 지난주에 넣어준 그 돈, 그리고 지지난주에 넣어준 그 돈 전부. 아내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방금 계좌 확인해보고 오는 길이야. 전부 인출됐더군. 깨끗하게 영원히 찍혀 있었어. 우리 스튜디오가 아니었나 보지? 그놈 도망갈 자금 아니었나? 아내의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젊은 남자가 자신이 남편에게서 빼돌린 그 수억 원의 돈을 전부 들고 사고가 나자마자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내가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민준 씨, 참 가소로웠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걱정은 단 1초도 하지 않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간호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진 시간인 듯 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걸을 수 있죠? 네? 저 필라테스 다시 할 수 있죠? 저 몸이 재산이에요. 네? 아내는 자신의 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몸으로 저를 배신하고 그 어린 놈과 놀아났던 바로 그 몸을 말입니다. 의사는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차트를 가리키며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지아 환자분, 일단 걷는 것은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선생님.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의사의 다음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닐 겁니다. 네. 사고 당시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척추 5번, 그리고 골반 신경 손상이 심각합니다. 지금 다리의 감각이 조금 둔하시죠? 아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후유증이 남을 겁니다. 평생 다리를 조금 저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필라테스 같은 허리와 골반에 무리가 가는 그런 격한 운동은 다시는 하실 수 없습니다. 재활 열심히 하시면 일상생활 걷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예전처럼 몸을 유연하게 쓰는 일은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 다시는 할 수 없다. 그 말이 병실 안을 울렸습니다. 아내의 눈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초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사랑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몸뚱이마저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필라테스 강사 유지아, 그녀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아내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내며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병원 복도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아침 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 박 회장이야. 이혼 준비해야겠네. 그리고 상간자 소송 같이 진행하지. 네, 이제 정리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나온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아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제 비서실을 통해 묵묵히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모든 법적인 절차는 김 변호사를 통해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그리고 제 돈 수억 원을 들고 튄 그 민준이라는 놈에 대한 상간자 소송 및 형사 고소까지. 물론 그 놈은 이미 해외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더군요. 저는 모든 것을 잊은 사람처럼 그저 일만 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그러던 어느 쌀쌀한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제 회장실로 비서가 인터폰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아니 유지아 씨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여보내. 잠시 후 무거운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내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았던 그 붕대는 모두 풀었지만 얼굴 한쪽에는 아주 흉측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필라테스 강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주 초라하고 망가진 여자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비서가 아내의 휠체어를 제 책상 앞까지 밀어주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휠체어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기어 내려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보, 아니, 회장님, 검. 아내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쓸모 없어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제 책상 쪽으로 기어오더군요. 아내는 자신이 다 잘못했다며 빌었습니다. 자신의 이 꼴을 보라며 이것이 다 벌을 받은 것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아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한 희망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내밀었습니다. 넌 벌을 받은 게 아니야. 네, 넌 그냥 네가 가진 걸 다 잃은 거지. 내 무기였던 그 젊고 예쁜 얼굴도, 내 돈으로 너랑 놀아주던 그 제비놈도, 그리고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필라테스 몸뚱이도, 넌 그냥 나한테 버림받고 그놈한테도 버림받고 쓸모가 없어진 것뿐이야. 아내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나가.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아내를 조용히 휠체어에 태워 데리고 나갔습니다. 무거운 문이 닫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아내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방의 어느 요양병원에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전히 제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더러웠던 한 페이지를 찢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그 여자가 받은 벌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당연한 결과일까요?